협객행, 김용 원저 제14장. 석청 부부는 말이 들려오는 소리를 듣자 더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다. 얼마 후 10여 필의 말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고 누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습니다. 곧이어 충어 도인의 음성이 들렸다. 석 사제와 민삼에 할 말이 있어서 달려왔네. 석청과 민유는 나란히 달려나가며 입을 열었다. 충어 사형, 관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그러고 보니 천어와 충어 등 10여 명의 사형제들이 모두 말을 타고 달려온 것이 아닌가.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은 각기 한 사람씩 안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날이 밝지 않아 안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충어는 낭패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석 사제, 그리고 민삼에. 관에서 상선벌하게 두 동패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간계를 써서까지 동패를 빼앗아가다니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그는 숨이 가쁜 듯 숨을 몰아쉬고 다시 말을 이었다. 더구나 독수를 써서 조허와 통어 두 사제를 죽이려 하다니 너무 지나친 행동이 아닐까? 석청과 민유는 놀라 부르짖었다. 아니, 조허와 통어 두 사형이 독수를 입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정말 두 분 사형이 피살되셨나요? 그들 부부는 두 사형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 미처 변명도 하지 못했다. 충어는 누기등등하여 외쳤다. 자네들이 비열한 자들과 결탁하여 독약을 쓰지 않았다면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일세.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조허와 통어는 아직 숨을 거두지 않았지만 아마 지금쯤 숨을 거두었을지도 모를 일이네. 석청은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말했다.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조허와 통어에게로 다가가려고 했다. 한데 바로 이때 휙하니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더불어 몇 명의 도사들이 일제히 장검을 뽑아들고 석청의 앞을 막았다. 천어는 탄식하며 입을 열었다. 길을 터주어라. 석 사제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몇 명의 도사들은 싸늘히 코웃음치며 검을 거두고 한켠으로 물러섰다. 석청은 품속에서 화섭자를 꺼내 두 도사의 얼굴을 찬찬히 비춰보았다. 조허와 통어의 얼굴이 검은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극독에 중독된 것이 틀림없었다. 콧김을 맡아보니 겨우 한 가닥에 숨만 붙어 있었다. 상천관의 무공은 뛰어난 편이었다. 그리고 조허와 통어는 내공이 매우 심오했다. 거기다가 직접 석파천의 독장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손에서 뻗쳐나온 도끼를 들이마셨기에 어지러워 쓰러진 것이었다. 그런데도 일시삼각을 견뎌낼 것 같지 않았다. 석청은 잠시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서 민유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3회, 어느 파의 독인지 살펴보구려. 그리고 고개를 돌렸을 때 7, 8명의 사형제들이 자기들을 완전히 에워싸고 검을 뽑아든 채 서 있는 것을 알았다. 민유는 주위의 그와 같은 사태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석청이 내미는 화접자를 받아들고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이때 그녀는 두 사람의 입에서 비릿한 냄새가 풍기는데 그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 아닌가. 그녀도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암담하게 말했다. 강호에 이와 같은 극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어 그녀는 천어와 충어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두 분 사형은 어떻게 하다가 중독된 것인가요? 독약을 잘못 복용한 것인가요? 아니면 저기 독을 묻힌 암기에 맞은 것인가요? 그렇다면 상처는 또 어디죠? 충어는 노해 부르짖었다. 자네들에게 물어보려고 달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아마도 식사를 할 적에 자네들이 몰래 술에 독을 탄 것이 아닌가? 석청은 충어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사형, 그게 무슨 말씀이오? 충어는 노해 부르짖었다. 생각해보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유독 동패를 가지고 있는 조어만이 중독되었으니 그리고 동패도 사라졌으니 자네들의 행위가 아니고 누구의 짓이냔 말일세. 민유는 그와 같은 다그침을 받자
한없이 억울했다. 본래 온순하고 단정한 그녀는 어릴 적부터 사형들에게 따뜻하면서 예의 바른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 눈물만 글썽이며 서 있었다. 금방이라도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것 같았다. 석청은 이 가운데 필시 어떤 곡절이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상청관에서 떠나온 사람이고 또 동패를 손에 넣으려고 했던 만큼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허나 석청은 처의 온순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어서 위로의 뜻으로 처의 오른손을 꼭 쥐어주었다. 민유는 억울하기 이를 데 없어 말을 더듬었다. 나는 그러다가 그녀는 끝내 말끝을 맺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검술의 조예가 깊고 강호의 명성이 드높은 여걸이었지만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는 역시 여느 여자와 다를 바가 없이 약해지는 모양이었다. 충원은 누기등등하여 외쳤다. 운다고 죽게 된 우리 두 사제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고양이가 쥐의 죽음의 눈물을.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불쑥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당신들은 어째서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좋은 분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요? 바로 충어의 등 뒤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무사람들은 그 소리가 우렁찬 것을 느끼고 놀라 일제히 고개를 돌려 소리난 곳을 바라보았다. 수장밖에 옷차림이 남루한 사람이 서 있었다. 동력이 점차 밝아올 무렵이라 그 사람의 얼굴을 어느 정도 살필 수 있었는데 매우 젊은 사람이었다. 석청과 민유는 그 젊은이를 발견하자 크게 기뻤다. 민유는 탄성까지 발했다. 아, 내가. 그러나 그들은 강호의 경험이 풍부한 만치 오가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나타난 젊은이는 바로 석파천이었다. 석파천은 풀 속에서 숨어서 사태를 지켜볼 뿐 나서지 않으려고 했다. 나서게 되면 도사들과 싸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사람을 죽이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앞섰던 것이다. 그러나 충어의 말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자기에게 호의를 보여준 다정하고 인정 많은 아주머니가 자기 때문에 수모를 당한 끝에 눈물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때 충어가 큰 소리로 물었다. 자네는 누구인가? 어째서 빈도가 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고 하는가? 석파천은 늠름한 태도로 말했다. 석장주와 석부인은 당신네들의 동패를 갖지 않았는데 당신이 자꾸 가졌다고 하니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요? 충어는 검을 든 채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외쳤다. 자네와 같이 어린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나서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가? 석파천은 자기가 그 동패를 가졌다는 것을 시인하려고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빼앗으려고 할 것이고 자기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 신중히 대답했다. 물론 내가 알고 있기에 하는 소리 외다. 충어는 그 말을 듣자 이 젊은이가 사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럼 누가 가져간 것이지? 석파천은 석청 부부를 한번 쳐다보고 말했다. 어쨌든 석장주와 석부인이 가져간 것은 아니오. 당신은 그들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며 석부인으로 하여금 눈물까지 흘리게 했소. 그리고 그는 엄숙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그야말로 큰 실수를 저지른 셈이니 빨리 석부인에게 사과를 하시오. 민유는 그동안 그렇게 그리워하고 근심했던 아들이 무사한 것을 보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더구나 그 아들에게 무수한 심혈을 기울인 그녀가 아닌가. 또 그동안 남모를 눈물도 많이 흘린 그녀였다. 그러한 그녀에게 아들이 나서서 어머니를 편들 뿐만 아니라 충어에게 사과를 하라는 말까지 하는 것을 보고 한없이 위로를 받았다. 20년간 아들을 위해 고생하며 받은 굴욕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석청 역시 그러한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리고 석중옥이 못된 짓을 하기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하는 효성은 지극하다고 생각했다. 이때 충어는 그가 반박하고 나서는 것을 보자 소리 높여 외쳤다. 내 녀석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보고 석 부인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느냐? 민유는 이때 기쁨에 충만되어 충어의 불손한 인사말마저 잊어버렸다. 오히려 아들이 그와 충돌을 일으키면 사문의 화목을 깨뜨린다는 생각에 재빨리 입을 열었다. 충어 사형은 일시 오해를 한 것이고 모두 한 집안 사람이니 사과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석파천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모두 너의 사백과 사숙이시다. 빨리 인사드려라. 석파천은 본래 민유에 대해 포근한 감을 느끼고 있었던 터였다. 그런데 지금 눈물을 글썽이는 눈동자에 사랑스럽고 애처롭다는 듯한 빛을 띠고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대하자 가슴속으로부터 뜨거운 것이 확 치밀었다. 한평생 그와 같은 정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라난 그는 지금 죽으라고 해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으며 그까짓 절 몇 번 하는 것쯤 뭐가 어려우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즉시 그는 생각도 해보지 않고서 무릎을 꿇고 충어 쪽을 향해 절을 했다. 석 부인께서 절을 하라시니 당신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요. 천어와 충어 등은 어리둥절해졌다. 석파천이 석 부인에게 그토록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아들 하나는 죽었고 다른 아들 하나는 그 누구에게 사로잡혀갔다고 했으니 아마도 석청 부부의 제자인가 보다고 생각했다. 충어는 성질이 급한 편이었으나 현문의 사도인지라. 석파천이 그와 같은 대례를 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가라앉았다. 그는 즉시 말에서 내려와 석파천을 부축해 일으키려고 했다. 뭐 그렇게 겸손해할 것은 없네. 한데 석파천은 석 부인이 자기에게 큰 절을 하라고 했으니 일일이 절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에 충어가 부축해 일으키려고 하는데도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충어는 부축을 하려는 그 순간 석파천의 몸이 천근같이 무거워진 것을 느꼈다. 동시에 울화가 치밀었다. 이 녀석이 자기의 내력을 믿고 위더른인 나에게 자랑을 하려고 하다니. 그리고 그는 내력을 두 팔에 돋우고 힘을 주어 들어 올리려고 했다. 들어 올렸다가 왈칵 밀어버리면 석파천이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이다. 석청 부부는 충어의 자세를 보고 동문으로 같이 무예를 배운 만큼 이미 자기 아들의 버릇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석청은 약간 울화가 치밀어 속으로 코웃음 쳤으나 충어가 자기의 사형이니 부득이 아들로 하여금 쓴맛을 약간 보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한데 민유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사형,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한데 갑자기 휙 하는 소리와 더불어 충어의 몸뚱이가 허공으로 치솟더니 뒤로 날아가 바로 자기 말에 부딪혔다. 그리고 몸이 휘청하는 것을 천근추의 수법을 써서 간신히 자세를 바로 잡았다. 한데 이번에는 말이 길게 울부짖더니 앞발굽을 들었다. 원래 석파천의 웅후한 공력이 충어에 압박하는 힘에 반탄력이 생기게 되어 충어가 오히려 곤두박질 칠 뻔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모두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석청 부부는 양주성 밖의 토지묘에서 석파천과 건법을 대련한 까닭에 그의 내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웅후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충어는 자세를 가다듬더니 왼손을 허리로 가져가 장검을 뽑아들었다. 그는 극도의 분노에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좋아, 좋아, 좋아. 연거푸 3번 좋다고 말함으로써 그는 남몰래 자기를 조절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사제와 사매가 키워낸 제자는 과연 비범하군. 빈도는 가르침을 받아보야겠네. 이어 그는 장검으로 석파천의 가슴을 겨누었다. 석파천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손을 흔들었다. 아니오. 나는 당신과 싸우지 않겠소. 천어는 석파천의 무공조예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사백부인 충어가 석파천을 이겨도 영광스러울 것이 없지만 진다면 크게 창피를 당하는 일인데 마침 석파천이 사양하자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즉시 입을 열었다.
모두 한 집안 사람끼리 무엇을 겨룬다는 것인가? 무공을 대련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이네. 석파천은 냉큼 그 말을 받았다. 맞습니다. 당신들은 석 장주와 석 부인의 사형들이신데 내가 손을 써서 당신들을 죽인다면 크게 잘못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독장을 펼쳤다가는 다시 상대방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그대로 말해버린 것이었다. 상천관의 무도사들은 평소 무공에 자부하는 바가 많았다. 그들은 석파천이 호의로 하는 말인 줄도 모르고 그만 발끈해졌다. 10여 명이나 되는 도사들 가운데 7, 8명이 치를 떨며 야단이었다. 석청은 호통을 내질렀다.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 함부로 그런 말하면 못 쓴다. 충원은 장문사형의 말에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멸시의 말을 듣고 보니 더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었다. 충원은 다시 성큼 앞으로 나서며 호통을 쳤다. 좋다. 도대체 내가 우리들을 어떻게 모조리 죽일 것인지 두고 보아야겠다. 어서 손을 써보아라. 석파천은 연신 손을 흔들었다. 나는 당신과 손을 쓰지 않겠소. 충원은 더욱 노기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크게 외쳤다. 나 같은 사람하고는 싸울 만한 가치도 없다는 게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휙하니 석파천의 어깨 죽지를 노리고 찔러왔다. 석파천에게 무기가 없는 것을 보고 요혈을 노리지 않는 예의를 보인 것이다. 상천관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는 적과 싸워본 경험이 석청 부부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검술의 조에는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석파천은 일시 피하지 못하고 그만 퍽하는 가벼운 음향과 함께 어깨 쪽지를 찔리고 말았다. 어깨에서는 선혈이 흘러내렸다. 민유는 놀라 부르짖었다. 어마. 충원은 노기등등하여 천천히 호통을 쳤다. 빨리 검을 뽑아라. 석파천은 이미 석 장주의 2 사형을 죽였는데 다시 손을 써서 사람을 죽인다면 자기는 나쁜 사람이 될 것이고 석 부인에게 미안한 노릇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충어가 검을 찔러올 때 그는 장력으로 상대방의 검을 밀어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 손바닥에서 독이 뻗쳐난다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뒷짐을 졌다. 아예 손을 쓰지 않을 결심인 것이다. 그러나 상천관의 무도사들은 그와 같은 태도를 자기들을 멸시하는 태도라고 여겼다. 수양이 깊은 도사들까지도 화가 나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어떤 도사는 부르짖기까지 했다. 충어 사형. 그 녀석이 더럽게 건방지니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도록 하시오. 충어는 다시 부르짖었다. 정말 빈도와 손을 쓰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그는 휙휙 다시 2 검을 찔렀다. 너무나 빠른 검초에 검술의 조예가 없는 석파천은 피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왼팔과 오른쪽 가슴을 가볍게 찔렀다. 다행히도 충원은 사정을 두고 있었다. 그저 석파천이 손을 쓰도록 하자는 것이었지 목숨을 빼앗겠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석파천의 살갗을 찢는 순간 즉시 손을 움츠렸기에 석파천의 상처는 아주 가벼웠다. 민유는 사랑하는 아들이 3곳에 상처를 입자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충원은 다시 검을 찔러오지 않는가.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검을 뻗쳐 충어의 장검을 막았다. 창! 그런가 하면 잇따라 검과 검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콩 볶듯이 울려 퍼졌다. 무려 13번! 민유가 13번의 검초를 막은 것이다. 본래 2 사람 다 상천검법의 조예가 깊었다. 그렇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2 사람은 불꽃이 튀기는 듯 신속무비한 13초를 겨루게 된 것이다. 모두들 그들의 검법에 탄성을 발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석파천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천관 일파의 검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고수들이었다. 그들은 충어의 13검의 공격이 날카롭고 사나우며 예리하기 이를 데 없는 반면에 민유가 잇따라 막은 13검은 면밀하고 착실해서 전혀 빈틈이 없을 뿐만 아니라 2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에 서로 공격과 수비를 하면서
똑같이 본문 검술의 절기를 펼치게 된 것을 보고 모두 다 하나같이 가슴이 탁 트이면서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때 더 싸워보았자 두 사람이 좀처럼 승부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한 천원은 신중한 어조로 물었다. 3회, 끝까지 이 젊은이를 편들 텐가? 민유는 아무 말하지 않고 석청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중대한 결정을 남편으로 하여금 내리게 했다. 석청은 먼저 충어를 향해 입을 열었다. 이 애가 위더른을 알아뵙지 못했으니 버릇을 가르쳐야 마땅하지요. 3번 검에 찔리기는 했으나 사형이 손에 사정을 두었다는 점 알고 있으며 또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명하듯 다시 말했다. 사실 이 애는 무공이 보잘것없소이다. 그러니 어찌 충어 사형과 손을 쓸 자격이 있겠소이까? 이어 그는 석파천을 향해 당부했다. 너는 빨리 충어 400에게 사과를 드려라. 충어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저 애는 분명히 사람을 업수히 여기고 손을 쓰지 않으려는 것이네. 그렇지 않으면 손 한 번 써서 우리들 모두 죽인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이때 석파천은 자기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붉은 구름과 파란 줄무늬가 아스라이 남아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의 이 손은 항상 화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걸핏하면 사람을 죽이게 되니 야단이지요. 상청관의 도사들은 다시 안색이 변했다. 석청은 그가 오만방자하고 버릇없어서 입으로만 득을 보려는 줄 알고 화가 나서 부르짖었다. 내 녀석은 정말 하늘이 얼마나 높은 줄을 모르는구나. 조금 전 충어 400이 사정을 봐서 내 녀석을 죽이지 않은 것도 모르느냐? 석파천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 역시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아 사정을 둔 것이지요. 그만 대노하게 된 석청은 즉시 달려가 손찌검을 하려고 했다. 한데 민유가 이를 눈치채고 재빨리 그를 붙잡았다. 그렇게 세게 잡아끈 것은 아니었지만 석청은 더 움직이지 못했다. 충어는 조금 전 검으로 석파천을 찌르게 되었을 때 전혀 자기네 문파의 무공을 모르는 것 같은데 내력만은 엄청났던 것을 상기했던 것이다. 무공으로 미루어 석청의 제자 같지 않았고 또 방금 그가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을 때 자기에게까지 비릿한 냄새가 풍기던 것을 상기하고 퍼뜩 의심이 솟았다. 그리하여 그는 호통쳐 물었다. 내 녀석은 누구의 제자인데 그렇게 엉뚱한 말을 잘하느냐? 석파천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난 금오파의 제1대 수제자이외다. 충어는 어리둥절해졌다. 금오파라니? 또 저 녀석은 엉터리 같은 수작을 부리는가 보구나. 이와 같은 생각에 그는 냉소했다. 나는 귀하가 석사제의 제자인 줄로만 알았더니 한 집안 사람이 아니었군. 그렇다면 꺼릴 것이 전혀 없구만. 그리고 그는 옆에 서 있는 두 사제에게 눈짓을 했다. 2명의 도사들은 즉시 그 뜻을 알아차리고 장검을 거꾸로 돌려 서로 각기 조배금정이라는 일초를 펼쳐서는 한 명의 도사가 석청을 겨냥하게 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의 도사는 민유를 겨냥하게 되었다. 이 조배금정이라는 초식은 상청검법에서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고 예의를 지키는 초식으로서 평소 위더른 혹은 무림 명숙과 손을 쓰게 되었을 때에 사용했다. 이 일초는 검의 끝이 땅 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왼손으로는 검결을 쥐고서 검의 자루에 걸쳐야 하는 등 순전히 수세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기에 절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몸 앞 5자 되는 곳을 10분 엄밀하게 지키는 수법이었으며 적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자기도 움직이지 않고 적이 만약에 서둘러서 공격을 해온다면 즉시 반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석청 부부가 어떻게 두 도사의 의도를 모르고 있겠는가? 그야말로 그 두 도사가 자기네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장검으로 조배금정이라는 초식을 펼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다시 검을 펼쳐서 아들을 편들고 보호하려고 했다가는 그 두 도사의 손에 들린 장검이 즉시 퉁겨지듯이 자기들을 향해 공격이 가해지리라는 것을 짐작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초식을 펼쳐내지 않는 한
두 도사는 영원히 절대로 거동을 취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동문지간의 우애와 의리를 깨뜨릴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민유는 자기 앞을 지키고 있는 사형 영어도사를 한번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과거 상청관에서 무예를 배우게 되었을 때의 영어 사형은 매우 손발의 놀림이 둔했으며 검술은 나보다 훨씬 떨어지는 편이었다. 그러나 지금 조배금정이라는 일초를 펼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기에 졸렬한 것 같아도 실제에 있어서는 온건착실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결코 옛날에 무능한 사형으로 볼 수가 없겠구나. 정말 손을 쓰게 되었을 적에는 아마도 3, 40초 안으로는 영어 사형을 대패시킬 수가 없을 것 같구나. 그녀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적에 충원은 연신 장검을 휘둘러 석파천을 완전히 검초 속에 가두고 호통을 내질렀다. 그래도 반격하지 않으면 나는 금오파의 제자라는 내 녀석을 당장 죽이고 말 테다. 그는 석청 부부가 나중에 항의하더라도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는 생각에 그와 같이 금오파란 문파 이름을 강조한 것이다. 석청은 아들이 여전히 반격하지 않는다면 충어에게 중상을 입게 될 것이나 반격을 한다면 충어가 자기들의 얼굴을 보아서라도 독수를 쓰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서로 한 판의 상대방에게 검이 닿는 것으로 끝을 내는 대결을 해서 아들의 오만한 근성을 고쳐놓는 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에 즉시 입을 열었다. 얘야, 너의 사백부께서는 너의 무공을 시험해보고 깨우쳐 주려는 것이지. 결코 너를 해치려는 것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기로 대항해보아라. 석파천은 상대방에서 싸늘한 검기가 뻗쳐오는 바람에 두 뺨마저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만 무서워졌다. 조금 전에 3번이나 찔린 것을 볼 때 상대방의 검술 조예가 대단하다는 것을 짐작하던 터라 석청의 그와 같은 말에 크게 기뻐했다. 그렇지, 무기를 들고 싸우면 장력을 뻗쳐내지 않을 것이니 상대방을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에 그는 크게 부르짖었다. 좋아요. 반격하겠소. 그러나 저 칼을 집어들 때까지는 검으로 찌르지 마시오. 그 기회에 나의 등을 찌르려 하면 안 된단 말이오. 충원은 다급히 하는 석파천의 말에 어처구니 없어 침을 탁 뱉고는 뒤로 2걸음을 물러섰다. 그리고 그는 아예 장검을 땅바닥에 푹 꽂고 부르짖었다. 빈도가 어떤 사람인데 내 녀석에게 암습을 가한단 말이냐? 빨리 그 칼이나 줍도록 해라. 그는 그 말을 하고서 뒷짐을 지고 석파천이 칼을 짚도록 기다렸다. 이 녀석은 알고 보니 칼을 사용하는구나. 그렇다면 결코 석사제 부부의 제자일 수 없다. 그런데 어째서 석사제는 그에게 나를 백부라고 부르도록 했을까? 석파천은 칼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싸우다가 급하게 되면 왼손을 쓰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니 역시 왼손을 몸에다 묶어놓아야 만사가 태평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잠시 기다리라는 한마디를 던지고 허리띠를 풀어서는 왼손을 몸에다 묶었다. 여러 사람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그가 하는 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석파천은 왼손을 묶느라고 땅에 내려놓았던 칼을 다시 집어들고 말했다. 이제 됐소. 겨루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당신을 죽일 염려는 없소. 충원은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로 울화가 치밀었다. 이것이야말로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멸시의 태도라고 생각한 것이다. 상청관의 도사들은 말할 것 없고 석청과 민유도 크게 꾸짖었다. 무례하구나. 빨리 허리띠를 풀어라. 석파천은 잠시 망설였다. 그 순간 충원은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일검을 찔러왔다. 석파천은 미처 민유의 분부를 따를 여유도 없이 칼을 들어막았다. 충원은 그의 내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는 즉시 초식을 변화시켰다. 휙휙하니 잇따라 67번의 검초를 펼쳐냈다.
석파천은 그만 손발이 어지럽게 되어 맞기는커녕 상대방의 검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간조차 할 수가 없었다. 내 목숨이 다 했는가 보다. 이와 같은 탄식을 속으로 내뿜으며 그는 마구잡이식으로 칼을 마구 휘둘렀다. 산오파에게 배운 73초의 금오도법은 깡그리 까먹어버린 것이다. 한데 충원은 그의 내력이 심오한 줄을 알기 때문에 그의 칼부림에 빈틈이 많았지만 석파천의 칼이 부딪혀오면 급히 피하느라고 기회를 놓치곤 했다. 검과 칼이 부딪혀 자기의 검이 날아가기라도 한다면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꺼리지 않을 수 없었다. 석파천은 칼을 마구 휘두르다가 보니 충어가 오히려 물러서는지라 재빨리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러자 73초의 금오도법이 차츰 뇌리에 떠올랐다. 한데 충어가 물러서기는 했지만 검초가 너무나도 재빨리 펼쳐지기 때문에 석파천이 산오파가 전수해준 도법으로는 도저히 상대방의 공세를 해소시킬 수가 없었다. 금오도법은 설산파의 검법을 제압하기 위해 창안된 것인데 수법이 전혀 다른 상청 검법을 상대코자 하니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황하고 다급해진 나머지 그는 기분 내키는 대로 마구 휘둘렀다. 잠시 동안 휘두르다가 그는 문득 자연도에서 백만검의 검초를 몰라 백만검에게 자기가 패배를 당했던 사실을 상기했다. 지금도 같은 상황인데 아예 눈을 감듯 상대방의 검초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도법을 휘두르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73초의 금오도법을 법칙도 없이 전도시켜가며 마구 펼쳐냈다. 한데 그의 웅후한 내력이 칼에 실려 뻗쳐나고 그 기운이 소용돌이치는 바람에 자연히 하나의 방어막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충원은 좀처럼 그 방어망 안으로 공격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광경에 하나같이 의아하게 생각했고 충원은 놀람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마저 약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천하의 도법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석파천의 도법은 유치하고 뒤죽박죽이며 무림의 근본 도리를 완전히 어기고 있었다. 따라서 응당 자기가 일검의 상대방을 요절내야 할 형편인데 오히려 몰리고 있으니 그로서는 실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다시 10여 초가 교환되었다. 충원은 갑자기 초조함을 느끼고 휙하니 정면으로 검을 찌르며 들어왔다. 한데 마침 석파천은 칼을 회전시키는 판국이었다. 쌍방의 동작이 똑같이 빨랐다. 창! 그만 두 자루의 장검이 서로 부딪히고 말았다. 충원은 이미 방비하고 있었던 터라 십성의 공력을 주입하여 장검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러나 석파천의 내력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다. 무사람들이 놀라 부르짖는 가운데 충어의 장검은 마치 구부러진 낫 모양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충어의 소나귀가 터져 검을 타고 피가 흘러내렸다. 충어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수십 년 쌓아온 영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으니 무슨 검수를 연마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상청관의 장문인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만 구부러진 장검을 석파천에게 팽개쳤다. 그리고 번개같이 두 손을 갈고리처럼 구부려 석파천에게 덮쳐들었다. 석파천은 재빨리 구부러진 검을 쳐서 날려보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머뭇거렸다. 순간 그의 가슴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충어는 어느 틈에 그의 가슴 쪽에 있는 두 곳의 혈도를 움켜잡고 말았다. 아니 그의 두 손이 석파천의 두 곳의 혈도에 닿는 순간 충어는 엄청난 반탄력이 뻗쳐오는 것을 느꼈다. 찰나적인 순간에 그의 몸은 뒤로 휙 날아오르는 게 아닌가. 이번에 그는 공력을 10성이나 기울였기 때문에 이에 반해 반탄력도 대단했다. 제대로 자세를 가다듬을 수도 없이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 형편인데 그렇게 되면 막심한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천어도인이 나는 듯 앞으로 달려나와 손을 뻗쳐 그의 왼쪽 어깨를 슬쩍 밀었다. 충어가 받은 반탄력을 해소시켜 준 것이다.
그제서야 충원은 간신히 자세를 가다듬고 제대로 설 수 있었다. 이미 그의 얼굴은 핏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창백해지고 말았다. 천원은 그가 자세를 가다듬자 즉시 보검을 뽑아들었다. 역시 영웅은 젊은 층에서 나오는가 보군. 탐복했네. 그리고 그는 정중한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빈도가 가르침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역시 늙고 힘이 모자라서 귀하의 적수가 될 수 없을 것이네. 이어 그는 검을 앞으로 천천히 뻗쳤다. 석파천은 칼을 들어 막으려고 했다. 한데 갑자기 칼날에 상대방의 검날이 와닿았건만 허공을 친 것처럼 반응을 느낄 수가 없었다. 칼에 실린 힘이 종적도 없이 해소되고 만 것이다. 석파천은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이상하다. 원래 천원은 석파천의 내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사자결을 썼던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오른팔이 받은 충격으로 인해 시큰거렸고 가슴속이 얼얼해왔다. 이미 내상을 입은 것이 아닐까 하고 속으로 놀라며 다시 제이검을 찔러냈다. 석파천은 다시 칼을 들어 막으려고 했다. 이번에 천원은 석파천의 내경을 해소시킬 엄두가 나지 않아서 칼날에 부딪히지 않도록 재빨리 검의 변화를 일으켰다. 즉시 비스듬히 석파천을 찌르려고 한 것이다. 그는 이미 6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민첩하고 힘찬 것은 젊은 사람 못지 않았다. 펼쳐내는 초식은 매섭고 날카로웠다. 석파천은 여전히 그의 공세에 대응하여 초식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듯 마구 칼을 휘둘렀다. 상대방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든 어디를 공격해오든 아랑곳 없이 매설봉하, 포어지사, 한장당관, 청규납타 등의 도법을 펼쳤다. 그야말로 마이동 품격으로 문장이 제목에 맞지 않는 대결이었다. 어느덧 두 사람은 20초를 싸웠다. 검기는 끊임없이 바깥쪽으로 뻗어나갔다. 주위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차츰 뒤로 밀리게 되고 그들이 이루고 있던 원이 차츰 커져 석청과 민유를 감시하던 도사 영어 등도 싸움에 열중되어 자기네들의 임무를 잊고 있었다. 한참 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석파천은 차츰 두려운 마음이 가시게 되었다. 그리고 금호도법도 차츰 익숙하게 펼쳐내게 되었다. 초식도 퍽이나 절묘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내력도 덩달아 더욱더 불어나게 되었다. 천원은 처음에 그런대로 견디어낼 수 있었으나 1초를 교환하고 나면 상대방의 힘이 한 푼 정도 더 불어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내력이 무궁무진하여 영원히 고갈되지 않을 것 같았다. 천원은 차츰 두 다리가 시큰거려오는 것을 느꼈다. 팔도 아팠다. 초식을 교환하면 교환할수록 힘이 더 들고 어려워져만 갔다. 이때 석청 부부는 더 싸웠다가는 천어가 반드시 패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소리쳐 아들을 물러서게 할 수도 없었다. 그와 같은 행동은 크게 천어의 체면을 깎는 결과가 되는 것이었다. 두 부부는 어쩔 줄을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이때 석파천은 신이 나는 듯 점차 공세를 펼쳐 천어를 핍박했다. 벼랑간 천어의 오른쪽 무릎이 휘청했다. 억지로 버티어내기는 했으나 하마터면 무릎을 꿇을 뻔했고 그만 안색이 획 변하고 말았다. 바로 이때 석파천은 자연도에서 수아가 한 마리 정광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남과 싸우게 되었을 때 사정을 두어야 하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한마디였다. 부끄러워하며 신신당부하던 아름다운 수아의 모습과 말을 상기하자 그는 즉시 검을 비켜들고 밀었다. 천어는 그가 검을 밀어오자 세찬 기운에 숨마저 탁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급히 두 걸음을 물러났다. 한데 발걸음이 떨리고 있었다. 천어는 이제 두 걸음만 물러나게 된다면 엉덩방아를 찍게 된다는 것을 알고 속으로 혀를 찼다. 이제 두 걸음 물러날 기운도 없었던 것이다. 한데 석파천은 왼쪽에 대고 헛칼질을 하더니 칼을 끌어당겼다가 오른쪽에 허공을 한번 찔렀다. 곧이어 칼을 끌어당겨서는 바로 자기의 발 앞을 탕 내려쳤다. 먼지가 풀썩 일었다. 천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이 휘둥그레져 그가 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한데 석파천은 칼을 거두어들이더니 두 걸음을 물러섰다. 그리고는 칼을 세로로 세우고 입을 열었다. 귀하의 권법이 절묘하여 불초는 감탄했습니다. 오늘 승부가 나지 않았으니 이만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 어떻소이까? 천어는 자기의 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그만 멍해져 우두커니 서 있을 뿐 입을 열지 못했다. 석청은 석파천에 양보하는 것을 보고 빙그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유 역시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싱글벙글거리며 속으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 부부는 아들의 무공이 고강한 전보다도 다 이겨놓은 후 되려 양보하는 미덕에 가장 기뻐했다. 그러나 민유는 곧 웃으며 호통을 쳤다. 얘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귀하니 불촌이 불경하구나. 400부님이라고 부르고 소질이라고 칭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야단을 치는 말이었지만 그녀의 음성에는 애정이 듬뿍 깃들어 있었다. 천어 도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헤치고 나간다 하더니 우리들은 역시 늙어서 쓸모가 없어진 모양이군. 민유는 흐뭇해졌다. 얘야, 너는 400부님에게 죄를 지었다. 빨리 사과를 드려야지. 석파천은 민유의 말에 무조건 따랐다. 그는 칼을 내던지고 왼손을 묶었던 허리띠를 풀고 손을 뽑아 천어 도인에게 공손히 꾸벅 절을 했다. 민유는 매우 득이에 찬 표정으로 설명을 했다. 장문 사형. 이 애가 바로 저희들의 아들이에요. 어릴 적부터 가정교육이 좋지 못해 이와 같은 무례한 행동을 했는가 봐요. 용서해 주세요. 천어 도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알고 보니 사제의 자제분이었군. 그런데 자제분은 누구에게 잡혀갔다고 하던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는가? 석청은 급히 나서며 말했다. 소재가 어찌 사형에게 거짓말을 하겠소이까? 원래 남에게 잡혀갔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빠져나왔군요. 촉망 중에 미처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천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군. 그의 재간으로 미루어 빠져나오는 것도 어렵지 않겠네. 그런데 자제분의 무공이 사제와 사매가 친히 전수한 것이 아닌 것 같고 도법에 설산파의 초식이 섞여 있을 뿐 아니라 공력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막강하니 어떻게 된 노릇인지 모르겠군. 이어 그는 감탄했다는 투로 다시 말했다. 더군다나 최후의 일초는 보기 드문 것이었네. 석파천은 불쑥 말했다. 아, 그것은 수아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기보다 약할 때에는 사정을 두라고 말했었지요. 그 일초는 방교측격이라는 일초로 상대방에게 양보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지 않는 초식이기도 하지요. 그는 아무런 심기가 없어 그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천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석청은 버럭 호통을 내질렀다. 닥쳐라.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느냐? 석파천은 고개를 숙였다. 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작 독 있는 손바닥을 묶어서 칼만 가지고 싸웠더라면 그런 일도 그 두 사람도 그러다가 그는 자기가 조허와 통허 두 사람의 도사를 죽이게 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크게 소란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 그만 멈칫거리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천어 등은 속으로 이미 짐작하는 바가 있어서 다투어 호통을 쳐물었다. 너의 손에 독이 있다고? 두 분 도인은 바로 내가 죽인 것이냐? 그 두 조각의 동패는 내가 훔쳐간 것이 아니냐? 그러는 가운데 여러 도사들 중에 장검을 다시 뽑아든 사람도 있었다. 석파천은 한숨을 내쉬었다. 본래 그들을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소이다. 그런데 손을 한번 쳐들자마자 그들은 땅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소이다. 충어는 분노가 극에 달해서는 석청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석사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가 한마디라도 해보게. 석청은 매우 마음이 어지러워져 고개를 돌렸다. 이때 민유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역시 두려움과 죄송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모질게 먹고 입을 열었다. 사문의 의리가 더 중합니다. 저 조그마한 짐승 같은 녀석이 곳곳에서 화근만 불러일으키니 저희 부부로서는 보호할래야 보호할 수가 없군요. 장문 사형께서 처리하십시오. 충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그리고 그는 장검을 쳐들고 앞으로 걸어나와 다른 도사들과 협공을 하려고 했다. 민유는 갑자기 부르짖었다. 잠깐. 충원은 싸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삼해, 또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민유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두 분 사형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소이다. 어쩌면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충원은 싸늘히 냉소를 흘렸다. 허허허, 두 사제가 이미 기이한 독에 중독되었는데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삼해의 그 한마디는 사람을 놀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유 역시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슬쩍 석파천을 향해 물었다. 얘야, 너의 손바닥의 독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해약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며 다시 말했다. 너의 주머니에 해약이 있는지 없는지 보아야겠다. 석파천에게 다가선 그녀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척하면서 석파천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다. 빨리 도망쳐라. 아버지와 엄마는 너를 구할 수가 없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아버지와 엄마라고요? 누가 아버지고 엄마란 말인가요? 그는 조금 전 처너가 자제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을 듣긴 했으나 자제분이니 영랑이니 하는 말이 곧 아들이란 뜻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이었다. 또 석청 부부가 얘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지만 그저 보통 부르는 말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 부부는 바로 자기를 자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때였다. 갑자기 등에 딱딱한 느낌이 전해왔다. 바로 석청이 그의 등을 검의 끝으로 가볍게 누른 것이다. 그리고 석청은 민유에게 말했다. 삼해, 우리는 이 녀석 때문에 사문의 의리를 저버리고 이 녀석을 도망치게 할 수는 없소.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매우 괴로운 빛이 서려 있었다. 민유는 떨리는 음성으로 석파천에게 물었다. 얘야, 두 분 백부님께서 중독되셨단다. 정말 구할 수 없겠느냐?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감시하고 있던 도사는 영어라고 했다. 그는 그녀의 표정이 크게 변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혹시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 손을 써서 덤비거나 또는 자결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5손가락을 뻗쳐 그녀의 손목을 잡고 그녀의 손에 든 장검을 빼앗으려고 했다. 이때 민유는 온 정신을 석파천에게 쏟고 있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주의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쉽게 그녀의 장검을 뺏을 수가 있었다. 석파천은 그가 민유의 장검을 빼앗는 것을 보고 부르짖었다. 당신, 못하는 짓이오. 그리고 그는 오른손을 뻗쳐 민유의 장검을 도로 빼앗으려고 했다. 영어는 검을 옆으로 휘둘러 그의 손바닥을 베려고 들었다. 석파천은 손을 내리더니 되려 영어의 손목을 움켜잡으려고 들었다. 정당히 그에게 가르쳐준 18초의 금나수법 가운데 1초인 구연환이었다. 이 1초에는 9가지의 변화가 숨겨져 있으며 금나수법으로서는 절묘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어와 같은 상천관의 고수를 상대로 할 때는 별로 효력이 없었다. 영어는 갑자기 호통을 내질렀다. 좋아. 그는 검을 빙글 돌려 막았다. 그러나 벼랑간 그는 몸을 휘청하더니 털썩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석파천은 손바닥에 서려 있는 독이 금나수법을 펼치게 되었을 때 뻗쳐나온 것이었고 영어가 좋다는 한마디를 던지게 되었을 때 자연히 바람에 섞인 도끼를 들이마시게 되어 중독이 된 것이었다. 무사람들은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몇 걸음을 물러섰다. 모두들 안색이 크게 변해서는
마치 유령을 대하듯 두려운 눈초리로 석파천을 바라보았다. 석파천은 이번에야말로 더욱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했다. 무도사들이 물러서기는 했으나 각기 장검을 들고 사방을 에워쌌는지라. 포위망을 뚫고 달아난다면 반드시 많은 사람을 해쳐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사방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마침 영어가 두 손으로 아랫배를 얼싸안은 듯 하고서 자꾸만 배를 문질러대는 것을 흘낏 발견하게 되었다. 아마도 심한 복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상천관의 무토사들은 내력이 심오한 관계로 철차회의 무리들처럼 극독을 들이마시자마자 절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몇 시즌 동안은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석파천은 갑자기 장삼과 이사 두 형이 철차회의 지하대청에서 중독되었을 때 그들 역시 이토록 격렬한 복통을 느꼈던 광경과 나중에 장삼으로부터 그들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침 받아 자기가 그들의 극독을 해소시켜준 사실을 상기했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앞으로 다가가 영어를 부축해서 단정히 앉혔다. 사방에 늘어서 있는 무도사들은 검광을 번뜩이며 곧 그를 찌를 기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생각에 그와 같은 형세를 아랑곳하지 않고 왼손을 영어의 등 뒤에 있는 영태혈에 갖다 대고 오른손으로는 가슴팍에 있는 전중혈로 가져갔다. 그리하여 장삼이 가르쳐준 요결대로 왼손으로는 진기를 주입시키고 오른손으로는 영어의 몸 안에 있는 도끼를 빨아냈다. 아니나 다를까?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지나자 영어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대뜸 화를 벌컥 냈다. 제기럴, 이 조그만 녀석이. 무사람들은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환호성을 내질렀다. 영어가 도사의 신분으로 그와 같은 욕지거리를 내뱉는다는 것은 출가인으로서 매우 수양이 모자라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의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가 생명을 건지게 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다. 민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 얘야, 조허와 통어 두 사백께서도 중독되셨으니 빨리 구원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자 두 명의 도사가 잽싸게 한 가닥 숨만 붙어있는 조허와 통어를 안아서 석파천의 앞으로 다가와 그의 앞에다 앉혀 놓았다. 석파천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극독을 해소시켰다. 물론 그들은 중독 상태가 심한지라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두 사람에게 각기 향 한 대 피울 시간을 들여서야 그들 몸 안의 도끼를 가까스로 빨아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조언은 정신을 차리게 되자 크게 욕을 했다. 재미럴. 그런가 하면 통어는 다음과 같은 욕을 했다. 개새끼가 기른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감히 독을 써서 너의 이도사 나으리를 해쳐. 석청 부부는 너무나 기뻐 세 사람의 욕지거리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다만 속으로 평소 세 사형이 존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올바르지 않는 일에는 좀처럼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던데 반해 이번에는 정말 득도한 고인답지 않게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이 우습게만 느껴졌다. 이때 민유는 다시 부드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얘야, 너의 조허 400부님의 동패를 내가 가졌다면 400부에게 돌려드려라. 이 어미는 필요치 않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동패를 꺼내 망연히 조허에게 내주고는 중얼거렸다. 아주머니가 저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천원은 이때까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더니 갑자기 한숨을 내쉬며 석청과 민유에게 말했다. 사제와 삼해, 이만 작별을 고해야겠네. 그는 이번에 헤어지게 된다면 다음에 만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자는 말을 하지 않고 일행을 이끌고 돌아갔다. 석파천은 멍하니 민유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뭉게구름과 같은 짙은 의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유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띄었다. 바보 같은 녀석. 너는 너의 아버지와 애미도 몰라보느냐?
그리고 그녀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그를 끌어안았다. 석파천은 철이 든 이후로 이토록 따뜻하고 애틋한 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가슴 가득히 끓어오르는 격정에 무엇라고 입을 열 줄을 몰랐다. 한참 후에야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 석장주가 저의 아버지인가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저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전 우리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민유는 석파천이 자기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말에 서글픔이 복받쳐 올라 터지려는 눈물을 겨우 참았다. 불쌍한 녀석, 내가 모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와 애미의 모습을 잊어버렸겠지.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대견하다는 듯 다시 말을 이었다. 현 소장을 떠날 때 이 애미의 가슴에 닿던 너의 키가 이제 너의 아버지보다 커졌구나. 얼굴 모습도 변해서 지난번 토지묘에서도 백만검에게 잡혀있지 않았더라면 못 알아볼 뻔했다. 석파천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 여겼다. 자기의 어머니 얼굴은 신누렇고 키도 민유보다는 작은데 잘못 보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석 부인, 사람을 잘못 본 것 같군요. 난 당신네들의 아들이 아닙니다. 민유는 석청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사형, 이 애를 좀 보세요. 석청은 아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말에 잔꾀가 많은 자기 아들 석중옥이 또 무슨 꿍꿍이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능소성에서 큰 화를 불러일으켰고 장락방에서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 악명이 자자한 나머지 부모님을 인정할 면목이 없든가 책벌이 두렵기도 하고 부모에게 누를 끼치게 될까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하여 그는 슬쩍 물었다. 그럼 너는 장락방의 석방주이냐? 석파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두들 나를 석방주라고 하는데 사실 모두 잘못 본 것이지요. 난 석방주가 아닙니다. 너의 이름은 뭐냐? 석파천은 얼굴에 망연한 빛을 띄었다. 잘 모르겠소이다. 저의 어머니는 저를 계잡종이라고 불렀지요. 석청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진지한 석파천의 얼굴 표정에서 그는 석파천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석청은 눈짓을 하여 민유를 10여 걸음 떨어진 한쪽으로 불러 나직이 물었다. 우리 오가가 맞소? 오가가 장락방의 방주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저 애처럼 멍청한 녀석이 방주가 될 수 있겠소? 민유는 흐느끼며 말했다. 이미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모습이 조금은 달라진 것이 당연하죠. 난 우리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해요. 석청은 생각에 잠긴 얼굴이 되었다. 그럼 당신은 아무 의심도 느끼지 못하오? 민유는 주저주저하는 빛을 보이며 대답했다. 의심은 약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된 노릇인지 모르지만 꼬집어서 이유를 말할 수 없으나 자꾸만 우리 아들같이만 생각돼요. 석청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들뜬 어조로 나직이 외쳤다. 아, 방법이 있어. 3회 그날 그 계집이 당신을 해치려고 했을 때 그 일은 이들 부부가 한평생 가장 한스럽게 여겼던 일이라 두 사람은 한시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일은 들먹이기도 싫어했던 나머지 그는 애매하게 한마디를 하고 얼버무렸다. 민유는 그 말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래요. 내가 그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녀는 옆에 있는 바위 곁에 앉아 석파천에게 손짓을 했다. 석파천은 그녀의 앞으로 다가갔다. 민유는 바위를 가리켰다. 그녀는 석파천을 자기 옆 바위에 앉히고 입을 열었다. 얘야, 내가 첫 돌이 지난 얼마 후의 일이었다. 어느 여도적이 이 애미를 해치려고 집으로 잠입했다. 그 당시 너의 아버지도 집에 없었고 이 애미는 너의 동생을 낳은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대적할 힘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다.
그 여도적은 이 애미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고 너의 아우마저 죽이려고 했다. 석파천은 놀라 부르짖었다. 그래, 나를 죽였어요? 그러나 그는 곧 실소를 했다. 나도 멍청하군.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니 당연히 죽지 않았는데. 민유는 웃지 않고 계속 말했다. 나는 왼손으로 너를 안고 오른손에 검을 들고 억지로 버티어내고 있었다. 그 여도적은 무공이 대단했거든. 정이 위급해진 그때 너의 아버지가 돌아오시게 되었지. 그 여도적은 3개의 금전표를 던졌다. 계속되는 그녀의 이야기는 대강 이러했다. 3개의 금전표 가운데 2개는 민유가 검으로 쳐서 떨어뜨릴 수 있었으나 1개는 그만 석중옥의 엉덩이에 적중되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친 데다가 놀란 나머지 민유는 기절을 했는데 그때 마침 석청이 나타나자 그 여인은 도망을 쳤다. 석청은 그녀를 쫓으려고 했으나 몰래 그녀가 잠복시킨 고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민유를 구하기 위해 멀리까지 쫓을 수가 없었다. 그때 석청은 여도적이 갓난 아기를 데리고 가기는 했으나 정말 아기를 죽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빼앗긴 동생이 시체가 되어서 되돌아왔다. 어린 가슴에 2자루 장검이 꽂혀 있었는데 한 자루는 검은 검이고 한 자루는 흰 검이었다. 뿐만 아니라 2자루의 검에는 각기 석청과 민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눈물이 비오듯 흐를 뿐 민유는 더 이야기를 계속하지 못했다. 석파천은 의분을 느끼고 부르짖었다. 그 여도적은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어린애가 무엇을 안다고 그와 같은 독수를 써서 죽이다니. 그리고 그는 아쉬운 듯 다시 말했다. 저에게 동생이 있었으면 좋았을걸. 석 부인, 우리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없답니다. 민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얘야, 너는 정말 너를 낳아준 친애미를 잊었단 말이냐? 내가 바로 널 낳은 친애미란다. 석파천은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을 것입니다. 민유는 한숨을 쉬듯 말했다. 그날 금전표가 너의 왼쪽 엉덩이에 꽂혔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을 것이다. 바지를 벗어보아라. 석파천은 말을 더듬거렸다. 그는 자기 어깨에 정당히 깨물었다는 이빨 자국과 설산파에 요 사숙이 찔러냈다는 6송이 눈 모양의 검에 입은 상처 자국을 깜빡 잊고 있었던 사실을 상기했다. 그때 그는 한사코 부인했으나 일단 옷을 벗고 살펴보니 그와 같은 자국이 뚜렷이 나타나 있었는데 그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지금도 석 부인 민유의 말을 듣고 정말 왼쪽 볼기짝에 금전표의 자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슬그머니 손을 볼기짝에 가져가 만져보았으나 어떤 상처 자국도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2번의 선례가 있었던 터라 그만 더럭 겁이 나가니 조마조마해졌고 안색도 수시로 변하게 되었다. 민유는 그가 난처해야 하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나는 너의 친애미다. 어릴 때 기저귀를 수없이 갈아준 애미인데 부끄러워 그러느냐? 그리고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굳이 난처하다면 너의 아버지에게 보이도록 해라. 민유가 저만치 물러난 반면 석청이 다가왔다. 얘야, 바지를 좀 벗어보아라. 석파천은 다시 한번 만져보았으나 어떤 흔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아 허리춤을 끌고 바지를 내렸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고개를 돌려 내려다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길이가 7, 8푼 정도 되는 상처 자국이 희미하나마 그곳에 있지 않은가. 순간 석파천은 경악하고 말았다.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듯하며 대지가 요동을 치는 것 같았다. 자기 자신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사실인지라 너무나 놀랍고 엄청나고 무서워서 그는 그만 울어버렸다. 민유는 울음소리에 급히 달려왔다. 석청은 있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유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그녀는 석파천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오가, 울지 말아라.
아무리 큰일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와 이 애미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주마. 석파천은 울면서 말했다. 나는 옛날의 일을 전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석 부인이 어머니고 석 장주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 자국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몰랐던 일입니다. 이를 듣고 있던 석청은 차분한 어조로 물었다. 너의 그 심오한 공력은 어디서 배운 것이냐? 석파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석청은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럼 그 독장은 이 며칠 동안에 배운 것 같은데 누구에게 전수받은 것이냐? 석파천은 깜짝 놀라 말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멍하기만 하네요. 내가 어떻게 된 거지요? 내가 정말 석파천이며 석방주란 말이오이까? 그는 더듬거리며 계속 질문을 던졌다. 성이 석가고 당신들 두 분의 아들이라는 게 사실이오이까? 놀라 안색마저 변한 그는 허리띠를 매는 것도 있고 두 손으로 엉거주춤하니 바지를 잡고 있었다. 석청 부부는 그가 그토록 겁에 질린 것을 보고 가여운 생각이 들었다. 오가 겁낼 것 없다. 겁내지 말아라. 석청 역시 이 몇 년간 석종옥에게 느꼈던 노여움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골똘히 생각했다. 머리에 커다란 충격을 받거나 큰 병을 앓고 나면 기억상실증이라던가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증세를 일으켜 옛일을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하던데 오가도 그런 증세에 걸린 것이 아닐까?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일시 바로 감히 처에게 들먹이질 못했다. 그런데 민유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부부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다가 약속이나 한 사람들처럼 불쑥 내뱉었다. 기억상실증. 석청은 이와 같은 증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 재촉을 하거나 다그치게 된다면 오히려 환자의 질환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오직 이끌거나 유도를 해서 천천히 그를 도와 기억력을 되찾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즉시 부드러운 얼굴과 어조로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 골육이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실로 기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얘야, 너도 아마 틀림없이 배가 고플 것이다. 우리들은 저 앞으로 나가 술과 밥을 사 먹기로 하자꾸나. 석파천은 여전히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 물었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요? 민유는 손을 뻗쳐서 그를 대신해서 바지를 끌어올려주고 한쪽 모퉁이를 잡아서는 허리띠를 매준 이후 부드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얘야, 너는 혹시 세게 넘어져서 머리를 아프도록 세차게 부딪힌 일이 없느냐? 그리고 그 누구와 싸우다가 머리를 얻어맞아 상처를 입은 적도 없느냐? 석파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없어요. 없다고요. 민유는 다시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그렇다면 이 몇 년 동안 너는 심한 병을 알아본 적이 없느냐? 혹시 높은 열을 낸 적도 없단 말이냐? 석파천은 그제서야 제정신이 조금 드는 듯 했다. 있어요. 몇 달 전 저는 온몸에서 높은 열이 났었지요. 그야말로 커다란 화로 속에서 지지고 볶아지는 것 같았지요. 나중에는 또 전신이 얼음과 같이 차가워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황량한 산속에서 정신을 잃고 난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 말았어요. 석청과 민유는 이제 그의 병원을 알아내게 되자 속으로 기뻐하는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다. 민유는 천천히 온화한 말로 달래듯 말했다. 얘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정말 무섭게 열이 솟아오르게 된 나머지 옛날의 일을 모조리 잊어버리게 되었지만 천천히 모든 것을 기억해내게 될 것이다. 석파천은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로 저의 어머니시고 석 장주께서 저의 아버지란 말인가요? 민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얘야, 너의 아버지와 나는 곳곳으로 너를 찾아다녔단다. 하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 집 세 식구의 골육끼리 만나도록 해주었구나. 그런데 너는
어째서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않느냐? 석파천은 민유가 결코 자기를 속이지 않으리라고 깊이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은 본래 아버지가 없는 몸인지라 잠시 주저했으나 즉시 석청을 향해 불렀다. 아버지. 석청은 미소를 띄우며 대답을 했다. 뭐냐? 너는 어머니도 한번 불러보아라. 민유를 어머니라고 불러보라는 말에 석파천은 매우 난처해졌다.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만 자기의 어머니 얼굴 모습은 민유와 전혀 달랐다. 수년 전 그의 어머니가 다시 영영 돌아오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듯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녀의 머리카락이 이미 반백이 되어 있었으며 결코 민유와 같이 검은 구름체 같은 머리카락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거기다가 그의 어머니는 성격이 포악해서 걸핏하면 욕지거리를 하거나 손으로 매질을 해대는 등 민유처럼 온화하고 인자한 점은 손톱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민유가 얼굴 가득히 기대의 빛을 띄우고 잠시 기다렸으나 여전히 자기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자 그만 눈시울이 붉어져서는 눈물을 흘리려고 하지 않는가. 석파천은 그녀의 그와 같은 표정을 보게 되자 속으로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나직이 불렀다. 어머니. 민유는 크게 기뻐서 그를 얼싸안으며 눈물까지 흘렸다. 오, 착한 내 아들. 석청은 옆에서 눈시울을 적셨다. 그러나 석청은 마음 한구석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가셔지지 않았다. 석중옥이 장락방에서 저지른 온갖 못된 짓을 돌이켜볼 때 죽어도 죄를 다 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병이 든 자식을 지금 당장 다그칠 수도 없고 해서 마음이 착잡해지기만 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집을 떠나간 불효자식이 마음을 고쳐먹고 되돌아온 것은 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후 잘 가르치게 되면 회개할 빛을 보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어릴 적부터 부모님 곁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먼저 가르침에 소홀히 한 것이니 자기의 과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만 현소쌍검이 쌓아온 일세의 영명을 누리고 있는데도 이와 같은 아들을 키워 강호의 수치를 보이게 된 것이 여간 못마땅하지 않았다. 삽시간에 그의 생각은 조수처럼 밀려오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스럽기도 했다. 민유는 석청의 그와 같은 안색을 보고 그의 심사를 짐작했다. 그녀는 재빨리 말을 꺼냈다. 사형, 그리고 오가. 나는 무척 배가 고프니 우선 고을로 내려가 음식을 사 먹어야겠다. 이어 휘파람을 불자 흑백의 2마리 말이 달려왔다. 민유는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얘야, 너는 이 엄마와 함께 100마를 타도록 하자. 석청은 아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처음 대하는지라 빙글에 웃음 짓고 검은 말에 올라탔다. 민유와 석파천은 함께 100마를 탔다. 그리고 그들은 큰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덧 날이 훤히 밝아 있었다. 석파천은 여전히 의문에 쌓여 있었다. 이분이 진짜 나의 어머니라면 어릴 적부터 키워준 우리 엄마는? 하지만 그로서는 물론 석청 부부도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할 것이니 진정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2필의 말에 나누어 타고 수마장을 나아갔을 적에 마침 길 옆에 조그만 절간이 있는 것을 보고 민유는 입을 열었다. 우리는 절간에 가서 부처님께 빌도록 해요. 그리고 그녀는 말에서 내려 절간 안으로 들어섰다. 석청과 석파천도 뒤를 따랐다. 처가 평소 부처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석청은 민유의 뒤를 이어 법당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았다. 민유는 열의 불상 앞으로 다가가더니 끊임없이 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있던 석청은 뒤따라 들어온 석파천을 돌아보았다. 갑자기 마음속으로부터 고맙다는 생각이 뭉클하니 가슴속으로부터 솟아올랐다. 저 애가 비록 못된 짓을 했지만 내 생명보다도 더 귀여운 자식이 아닌가. 그 누가 이 아이를 해치려고 했다면 내 목숨을 걸고서도 이 아이를 지켰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부자가 만나게 된 것은
바로 하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고 부처님의 보살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하여 그도 민유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석파천은 한옆에서 민유가 나직이 비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보호하시어 저의 아들의 질병이 하루속히 낫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어릴 적에 철이 없어 많은 죄를 지었으나 그 죄는 이 몸이 모두 받겠습니다. 몸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도 좋으니 아들이 이후 새 사람이 되어 한평생 병을 앓지 않고 즐겁고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소리는 매우 나직해서 입술이 달싹일 정도였으나 석파천은 내력이 지극히 고강한 만큼 이목 또한 여느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데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민유가 비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갑자기 가슴속에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 사람이 만약 나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면 어찌 저토록 나의 안위를 걱정하여 줄 수 있겠는가? 나는 여지껏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피해왔지만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가 말이다. 격동된 그는 앞으로 달려들어가 그녀의 두 팔을 잡고 불렀다. 어머니, 어머니, 당신이야말로 정말 나의 어머니십니다. 여태까지 그는 민유를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내키지 않는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민유는 그와 같은 기분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부르는 어머니는 바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머니가 아닌가. 그리하여 그녀는 그를 껴안고 말했다. 아, 불쌍한 내 자식. 석파천은 한적한 산속에서 자기와 10년을 보낸 그 어머니가 생각났다. 자기를 마구 학대했지만 역시 그 어머니에 대한 정을 잊을 수가 없어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옛날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설마하니 그녀가 저를 속인 것인가요? 민유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옛날 그 어머니가 어쨌는지 나에게 이야기해 보려무나. 석파천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 어머니는 머리카락이 약간 휘었어요. 어머님보다 키가 조금 작은 편인데 무공을 모르지만 종종 저에게 화를 내며 욕과 더불어 매질까지 했어요. 그럼 그 어머니가 너를 무엇라고 부르던? 저를 보고 계잡종이라고 불렀지요. 석천과 민유는 갑자기 짚히는 바가 있었다. 그 여인이 오가를 계잡종이라고 불렀다면 지극히 우리 부부를 증오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그 여인인지도 모른다. 민유는 재빨리 물었다. 그 여자는 얼굴이 갸름하고 살결이 퍽 고우며 얼굴이 아름답지 않더냐? 웃을 때 얼굴에 보조개가 패였지. 석파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지요. 저의 어머님은 얼굴이 계란 모양처럼 갸름하고 통통했지요. 안색이 약간 창백한 데가 있으며 또 거무튀튀했어요. 온종일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좀처럼 웃는 적이 없었지요. 그러니 무슨 보조개가 보이겠어요? 민유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고 보니 그녀가 아니었구나. 얘야. 그날 밤 토지묘에서 이 애미의 검끝이 잘못하여 너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 상처는 어떻게 되었느냐? 상처는 매우 가벼웠습니다. 며칠 후 감쪽같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만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지? 너도 정말 대단하구나. 아, 기한서북도 너를 잡아두지 못하다니. 최후의 두 마디는 석청에게 자랑하는 말이기도 했다. 석청과 100만검은 토지묘에서 천여초를 싸웠기 때문에 100만검의 검초에 대해서 잘 알았고 또한 탐복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처의 그와 같은 말에 역시 동감이었다. 그러나 애를 너무 칭찬하면 버릇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칭찬의 말을 그만하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석파천은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스스로 도망친 것이 아니지요. 정불삼 할아버지와 띵땅이 저를 구한 거예요. 석청 부부는 정불삼이란 이름을 듣자 흠칫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게 됐고 석파천은 자기가 겪었던 일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일을 이야기하자면 길었지만은 석파천은 즉시 정불삼과 정당이 어떻게 그를 구해주었으며
또 정불삼이 어떻게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가는 물론이고 정당히 그에게 금나수를 가르쳐주게 되고 또 배 밖으로 던졌던 등의 일을 자초지종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민유는 앞서 있었던 이야기를 물었다. 석파천은 별수 없이 다시 어떻게 정당과 천지교배, 즉 혼례를 올리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해서 장락방의 총타에서 백만검에게 사로잡혔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다시 뒤로 옮겨 양자강에서 사노파와 수아를 만나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고 그리고는 정불사와 무공을 겨루게 되었다는 사연과 사노파가 어떻게 해서 자연도에서 그를 금오파의 큰 제자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사연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난 이후 자기 혼자 뚝 떨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다가 비어방의 무리들이 떼죽음을 당해 있던 곳에 이르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가 장삼과 이사와 결의 형제를 맺게 된 일 등과 더불어 철차회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되고 잘못하여 상천관으로 들어가게 된 사정을 쭉 이야기했다. 석파천은 그 당시 강호의 기인 이사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줄곧 어떻게 된 영문인 줄을 몰랐고 또한 만나게 된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야기하자니 자연 앞에 갈 이야기가 뒤로 가게 되고 뒤에 갈 이야기가 옮겨지는 등 오락가락했지만은 석천과 민유가 조목을 따져서 차례차례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듣게 된 이후에야 끝내 10의 8구는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다.